계속해서 이 문제 박상희 심리분석 전문가, 손수호 변호사, 진춘택 해군 해난구조대 상임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자, 어제 새벽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사고, 인명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자, 2명의 실종자 아직도 찾고 있죠? 예, 아직 찾고 있습니다. 밤새 찾았는데 아직 못 찾았습니다. 예. 그래서 22명 중에서 13명 사망이 확인됐고 2명 실종자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그 사고에 대한 아침 기사 보면 사실 이렇게 인명피해가 많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다 구명조끼도 차고 있었고 뭐 출동 비교적 논란이 있지만 그렇게 늦지도 않았고 항구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인명피해가 많았을까? 조금 이따 패널들이 말씀 주시겠습니다만, 오늘 조선일보 2면은 9.77톤의 낚싯배가 336톤의 급유선에 받치면서 마치 경차가 대형 트럭에 치인 큰 충격을 받았다. 아마 그 큰 충격이 이렇게 인명피해가 커진 가장 단초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확히 34배더라고요. 34배 그 힘으로 뒤에서 받쳤다면은 뭐 당연히 침몰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근데 지금 급유선 선장 얘기가 뭐 물론 이제 보도 내용이지만 선창 1호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러면은 그 시간에는 사실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레이더를 통해서 봤다. 그런 얘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어두운 상황에서 그 낚싯배는 앞을 보고 가는데 뒤에서 받쳤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뒤에 있는 급유선은 앞에 있는 그 낚시선을 발견을 했을 것인데 그걸 미처 보지를 못하고 봤다 하더라도 큰 배는 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동차 같으면 금방 그렇죠. 돌 수가 있는데 그 선박 같은 경우는 오늘 그리면서 돌아야 되고 거기는 또 협소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낚싯배는 그냥 우연히 앞으로 가다가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뒤에서 받쳤기 때문에 그 낚싯배 선장은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 네. 낚싯배 선장 입장에서도 그 작은 배지만 그 레이더 같은 게 없습니까? 뒤에 어떤 뭐 배가 온다 이런 거를 전혀 감지를 못했을까요? 레이더가 다 있지만은 그걸 이제 그 출항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거기는 항상 그 뭐 좁은 지역은 레이더도 레이더지만 전방 그 주의를 그 운전과 마찬가지로 앞에 보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그 항해할 때는 보통 그 컴컴한 데서는 불빛을 보고 갑니다. 그런 데서는 등대가 있다시피 그런 것을 그 미처 또 확인을 못했을 수도 있고 다 서로가 못 봤을 수도 있지 않느냐. 말씀하신 대로 그 사고 지점이 그 좁은 뱃길 협수로거든요. 이 낚싯배와 급유선이 그 서로 그 좁은 뱃길을 통과하려다가 부딪혔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기가 지금 그 보기에는 굉장히 넓게 보이는데 거기에 간만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그 깊은 곳은 그 수로입니다. 깊은 곳이 있고 물은 차 있지만은 보기에는 수심이 배가 나중에 그 썰물 때 보셨다시피 잠수사들이 무릎 정도의 그 밖에 안 차 있었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배가 다닐 수가 없고 깊은 곳으로만 그 항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고가 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라이트라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가는 방향을 볼 수가 있는데 배 같은 경우는 뒤에도 혹시 불빛이 있나요? 큰 배 입장에서 급유선 입장에서 불빛이 있다거나 그랬으면은 조금은 뭐 피해가거나 아니면 뭐 경적이 또 배에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면은 또 선창 1호가 좀 피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그냥 할 수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 자동차 같으면은 어두울 때 라이트를 켜고 운항하지만은 선박 같은 경우는 불을 다 끄고 운항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 마스터에 등이 있습니다. 홍등이. 그거를 켜고 운항을 하는데 멀리서 불빛을 보고 그 등대와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운항을 하는데 그걸 왜 못 봤을까? 그리고 배가 작다 보니까 저 배는 지금 그림에 나오다시피 저기 그 선장실에서 조타실에서 저 앞에 그 작은 배가 있으면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는. 그래서 안전부주의로 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어떤 해상 사고가 났을 때 안전조끼만 입더라도 뭐 거의 대부분 생명은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상식인데 뭐 체온이 그 저체온증 때문에 그렇지만 사상자가 사고에 비해서는 너무 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번에 그 사고가
2015년인가요? 어느 돌고래호 비슷한 사이인데 돌고래호는 파도에 의해서 기상 악화에 대해서 뒤집어져 갖고 발견을 늦게 해서 그렇고 요번에는 이 충격에 의해서 충돌에 의해서 사고가 났는데 이것을 봤을 때는 충돌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 그 선원들이 그 낚시꾼들이라든가 그 무방비 상태로 가다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받쳤기 때문에 의식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배가 뒤집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은 괜찮은데 배가 전복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전복이 됐을 때 그 충격한 그 그림을 보면은 그 사이로 파공이 크기 때문에 그 사이로 물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방수가 안 돼서 물이 많이 들어오면은 순간적으로 물이 쏟아지면 의식을 잃어서 익사 가능성에도 염두를 둬야 되지 않겠나. 그렇군요. 큰 여객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전벨트가 있어서 맸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작은 낚싯배에서는 안전벨트는 당연히 좀 없겠죠. 없습니다. 그 선박들이 안전벨트는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34배나 큰 배가 뒤쪽에서 이렇게 들이받았다면 정말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텐데, 자, 당시 상황을 얘기한 생존자의 이야기를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전복이라는 자체를 느낄 새가 없이 저희는 튀겨가 나갔기 때문에. 네, 선실 내부에 있다가 숨진 분들이 모두 11분이거든요. 상황을 파악할 새도 없이 그냥 내부에서 기절해서 숨졌을 가능성도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얘기하셨듯이 워낙에 뭐 경차와 10톤 트럭의 뭐 대형 트럭이라고 해야 될까요? 경차와 트럭의 어떤 부딪힘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 기절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많이 높게 평가됩니다. 기절을 한 상태에서 너무 추우니까 저체온증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절을 하신 분들은 또 기절하신 대로, 기절하지 않고 에어포켓에 남으신 분들은 또 그 1시간이 얼마나 길었을까라고 생각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군요. 자, 신고가 접수된 지 33분 만에 구조선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번 골든타임, 이른 날씨의 골든타임을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여름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차이가 당연히 있죠. 지금 저기 수온이 한 8도에서 9도 정도가 되는데 그 8도, 9도에서 그 버틸 시간은 뭐 사람에 따라 틀리지만은 2시간에서 4시간, 뭐 5시간씩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상황에서는 골든타임이 그 세월호 사건 때 골든타임을 놓쳐서 그 많은 인명 피해를 줬는데 요번에는 그 골든타임 그 해경이 도착하는 시간이 그 해상에서 30분이라고 그러는데 뭐 적절하게 지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부 대처라든가 그거는 잘했는데 요번에 그 인명 피해가 큰 것은 그 충격에 의한 그 사람들의 그 뭐 정신을 잃었다든가 그 저체온은 그 뭐 저 정도에 견딜 수 있습니다. 1시간 내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의식을 잃어서 저 익사 정도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순환구조대가 출동을 해서 생존자 7명 중에 3명이 이때 에어포켓에 있다가 구조가 됐거든요. 1시간 넘게, 1시간 반 동안 공포에 떨고 있었다가 구조된 상황입니다. 그 상황의 공포심 어느 정도로 봐야 됩니까? 엄청 컸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3명이 어쨌든 구조가 돼서 다행인데 사망자분들하고는 뭐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 생존자분들은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외상 후 스트레스라고 장애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죽음의 공포까지 넘나든 경우에 그 사건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포심이 계속 유지되는, 지금 당연히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어떤 공포 속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 분은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도 죄책감이 느껴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본인의 잘못은 0.01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던 어떻게 보면은 지인들이나 함께 배에 타고 있던 분들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충격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1시간이 뭐 껌껌한 상태에서의 1시간이라는 것은 뭐 몇 날 며칠 같이 느껴졌을 것 같아서 일단 심신의 치료를 잘 받고 퇴원하시기를. 네, 손 변호사님, 이 낚싯배의 경우에는 규정 위반 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 급유선 같은 경우는 뭐 전방 주시 태만 외에 다른 안전 규정 위반 여부도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확인되면은 처벌 수위 어느 정도로 나올 수 있습니까? 네, 지금 급유선 선장하고 선원이 지금 긴급 체포가 됐죠. 네. 이제 일단은 그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긴급 체포됐는데 이제 수사를 해보면 그 이외에 추가적인 그런 그 범죄 혐의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회사안전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그 회사안전법에는 이제 그 선박이 항행을 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되는 사항들이 여럿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위반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이외에 추가적인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게 법정형이 5년 이하의 금고 그리고 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이건 법정 최고형입니다. 법정형이기 때문에 실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될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했는지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네. 지금 긴급 체포된 그 선장이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는 그런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낚싯배가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점을 뭐 알고 있었다. 게다가 네. 같은 방향으로 이제 그 항해하는 것도 알고 있었다.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일단 큰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네. 따른 상응하는 그런 처벌이 따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낚싯배 선장은 지금 실종된 상태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또 앞으로의 수사도 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 생존자들이 계시지만 이 생존자들이 당시의 상황을 모두 다 알고 있거나 또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에 그 가해 선박과 피해 선박이 어떤 그 경로로 이동하고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낚싯배의 선장인데 네. 안타깝게도 이 낚싯배의 선장이 지금 현재 이제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에 약간의 지장이 생길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낚싯배 선장을 비롯해서 이번 사고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사연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함께 낚시를 가던 형제 중에서 둘 다 구조된 형제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형제가 있다면서요? 예, 뭐 여기서 지금 사망하거나 실종하신 분 어느 사연이 안타깝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특히 형제가 같이 낚싯배를 탔다가 서모 씨 형제, 30대인데 서모 씨 형제는 두 사람 다 그중에 한 사람만 두 사람 다 구조가 됐습니다. 다행히. 그런데 그 40대인 송모 씨 형제는 동생은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지만 형은 선실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한 채 결국은 사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운명이 엇갈리는 형제들도 있었고 그 이외에도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뒤집힌 배에서 충격을 받았던 기절했던 뭐 상당히 공포스러웠던 절박한 상황에 있던 그 승객들 중에서 정말 가까스로 형성된 에어포켓에 그나마 이렇게 숨을 쉴 수 있었던 세 분은 구조가 됐지만 다른 분들은 참 안타깝게 그 명을 달리하신 것 같습니다. 그분들 명복을 빌겠습니다. 예. 네. 안타까운 사연들이 계속 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밤사이에 실종자 두 분이 발견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잠깐 잠자리에 들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발견이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는데요. 일단 실종자가 두 명이죠. 일단 한 명은 이모 씨는 그냥 굉장히 낚시를 좋아하셨던 분 같습니다. 그래서 부인한테 지금 국밥 한 그릇 먹었다. 오랜만에 낚시를 이제 가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연락이 없어서 부인께서 지금 오셔가지고 굉장히 망연자실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래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희망이 있지 않느냐라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분은 선장입니다. 선장 같은 경우에는 40년 넘게 베테랑인 분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믿어지지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여태까지는 남의 배를 타다가 이제는 내 배를 타려고 내년에 이제 배를 사서 처음으로 타려고 하던 찰나에 이런 일을 당해서 너무나 더 안타깝다라는 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 또 낚싯배 사고가 급증하는 추세인데요. 왜 이런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까? 예, 일단 이번 일을 계기로 보니까 생각보다 노후한 그런 배들이 많더라라는 게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낚시 인구가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낚시 어선의 이용객 수가 340만 명을 넘어섰으니까 일단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 낚싯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졌고 그런데 노후한 배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았고 또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 낚싯배를 타고 소위 말하는 목이 좋은 곳에 먼저 가려는 사람들이 경쟁이 조금 치열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새벽에 비슷한 시각에 출발해서 다들 목 좋은 곳에 또 어떤 경우는 뭐 아주 예외적이겠지만 낚시 조업이 금지된 곳에도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를테면 레이더를 끄고 간다든지 발신 장치를 끄고 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겹치면서 아마 낚싯배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당국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진 위원장님, 낚싯배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보이지 않게 그 낚싯배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같은 경우는 그 많은 인명이 돼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이 간다든가 또 갯바위 낚시들 배 대다가 사고가 나서 미끄러워서 그 떨어져서 추락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국민들의 그 안전 의식 수준 그것이 그 입력이 돼야 되는데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것을 실천을 안 할 뿐이지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 세월호나 돌고래 사건을 봤을 때 또 그 전에도 그 홍도의 그 바캉스호 그 관광선이 그때 한 100명 정도 되어갖고 뭐 앞에 파공이 돼서 침몰은 안 됐지만은 거기에 홍도 주민들이 다 구조를 해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것을 봤을 때 계속 그 안전 의식에 대한 교육도 지금 그 국가에서 많이 하지만은 더 그 앞으로 그런 시스템화를 만들어서 국민에게 안전 그 고치 의식을 교육 프로그램을 좀 짜서 그런 교육을 많이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군요. 네, 유가족들 지금 간절히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실종자분들도 그렇고요. 그 실종자분 가족들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유가족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지금 사체 검안 결과를 기다리면서 장례 일정도 아직 못 잡고 있는 상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여러 명의 피해자가 한꺼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장례 일정 같은 것도 이제 협의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일부 유족들이 좀 불만 어린 그런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낚싯대에 선주가 있는데 낚싯배에 선주가 있는데요. 이 낚싯배 선주가 뭐 구체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제를 삼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도 있습니다. 또 지금 시신을 CT 촬영을 해가지고 정확한 그런 사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절차가 모두 진행이 되고 또 장례 절차 협의가 이루어지면은 그때서야 장례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종자가 현재까지 이제 앞으로 2명 남았습니다. 앞으로 구조 작업 계속 해야 되긴 하는데 사실 추운 겨울이라서 이 작업이 쉽지 않을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그 해에 추운 것도 좀 중요하지만은 추운 것은 그 조금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구조자들은 다 군에서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고 지금도 계속 훈련을 받고 그 동계 훈련도 하면서 체력이 따라주는데 문제는 저기에 그 기상 배가 접근할 수 없을 정도의 기상이 나쁘면 못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뭐 작업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기가 물살이 세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혼탁합니다. 앞에 한 1m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충격에 튀겨져 나갔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멀리 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많은 저런 데서 들어가서 작업을 해봤는데 옆에 있어도 보이지 않으면 손에 닿지 않으면 지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군이 투입되고 해경들이 더 많이 투입돼서 정밀하게 1km 내에 집중 수색을 하면은 성과가 있지 않겠나. 그 후에 먼 광역 먼 거리에서는 뭐 위에서 다 어저께 헬기라든가 띄워서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수중 수색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나. 가장 큰 바람은 사실 실종자 두 분의 생환입니다. 정말 그게 아니라면은 시신만이라도 꼭 찾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운전과 마찬가지로 앞에 보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항해할 때는 보통 컴컴한 데서는 불빛을 보고 갑니다. 그런 데서는 등대가 있다시피 그런 것을 미처 또 확인을 못했을 수도 있고 다 서로가 못 봤을 수도 있지 않느냐. 말씀하신 대로 그 사고 지점이 그 좁은 뱃길 협수로거든요. 이 낚싯배와 급유선이 서로 그 좁은 뱃길을 통과하려다가 부딪혔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저기가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넓게 보이는데 거기에 간만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깊은 곳은 수로입니다. 깊은 곳이 있고 물은 차 있지만은 보기에는 수심이 배가 나중에 썰물 때 보셨다시피 잠수사들이 무릎 정도의 밖에 안 차 있었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배가 다닐 수가 없고 깊은 곳으로만 항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고가 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라이트라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가는 방향을 볼 수가 있는데
배 같은 경우는 뒤에도 혹시 불빛이 있나요? 큰 배 입장에서 급유선 입장에서 불빛이 있다거나 그랬으면은 조금은 뭐 피해가거나 아니면 뭐 경적이 또 배에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면은 또 선창 1호가 좀 피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그냥 할 수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 자동차 같으면은 어두울 때 라이트를 켜고 운항하지만은 선박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 문제 박상희 심리분석 전문가, 손수호 변호사, 진춘택 해군 해난구조대 상임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자, 어제 새벽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사고, 인명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자, 2명의 실종자 아직도 찾고 있죠? 예, 아직 찾고 있습니다. 밤새 찾았는데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22명 중에서 13명 사망이 확인됐고 2명 실종자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그 사고에 대한 아침 기사 보면 사실 이렇게 인명피해가 많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다 구명조끼도 차고 있었고 뭐 출동 비교적 논란이 있지만 그렇게 늦지도 않았고 항구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인명피해가 많았을까? 조금 이따 패널들이 말씀 주시겠습니다만 오늘 조선일보 2면은 9.77톤의 낚싯배가 336톤의 급유선에 받치면서 마치 경차가 대형 트럭에 치인 큰 충격을 받았다. 아마 그 큰 충격이 이렇게 인명피해가 커진 가장 단축. 전복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전복이 됐을 때 그 충격한 그 그림을 보면은 그 사이로 파공이 크기 때문에 그 사이로 물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방수가 안 돼서 물이 많이 들어오면은 순간적으로 물이 쏟아지면 의식을 잃어서 익사 가능성에도 염두를 둬야 되지 않겠나. 그렇군요. 큰 여객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전벨트가 있어서 맸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작은 낚싯배에서는 안전벨트는 당연히 좀 없겠죠? 없습니다. 그 선박들이 안전벨트는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34배나 큰 배가 뒤쪽에서 이렇게 들이받았다면 정말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텐데 자, 당시 상황을 얘기한 생존자의 이야기를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전복이라는 자체를 느낄 새가 없이 저희는 튀겨가 나왔기 때문에. 네, 선실 내부에 있다가 숨진 분들이 모두 11분이거든요. 상황을 파악할 새도 없이 그냥 내부에서 기절해서 숨졌을 가능성도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얘기하셨듯이 워낙에 뭐 경차와 10톤 트럭의 뭐 대형 뭐 트럭이라고 해야 될까요? 경차와 트럭의 어떤 부딪힘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 기절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많이 높게 평가됩니다. 기절을 한 상태에서 너무 추우니까 저체온증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라고 이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확히 34배더라고요. 34배 그 힘으로 뒤에서 받쳤다면은 뭐 당연히 침몰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근데 지금 급유선 선장 얘기가 뭐 물론 이제 보도 내용이지만 선창 1호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러면은 그 시간에는 사실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레이더를 통해서 봤다. 그런 얘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 어두운 상황에서 그 낚싯배는 앞을 보고 가는데 뒤에서 받쳤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뒤에 있는 급유선은 앞에 있는 그 낚시선을 발견을 했을 것인데 그걸 미처 보지를 못하고 봤다 하더라도 큰 배는 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동차 같으면 금방 돌 수가 있는데 그 선박 같은 경우는 오늘 그리면서 돌아야 되고 거기는 또 협소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낚싯배는 그냥 우연히 앞으로 가다가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뒤에서 받쳤기 때문에 그 낚싯배 선장은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 낚싯배 선장 입장에서도 그 작은 배지만 그 레이더 같은 게 없습니까? 뒤에 어떤 뭐 배가 온다 이런 거를 전혀 감지를 못했을까요? 레이더가 다 있지만은 그걸 이제 그 출항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거기는 항상 그
뭐 좁은 지역은 레이더도 레이더지만 전방 그 주위를 불을 다 끄고 운항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마스터에 등이 있습니다. 홍등이. 예. 그거를 켜고 운항을 하는데 멀리서 불빛을 보고 그 등대와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운항을 하는데 그걸 왜 못 봤을까? 그리고 배가 작다 보니까 저 배는 지금 그림에 나오다시피 저기 그 선장실에서 조타실에서 저 앞에 그 작은 배가 있으면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는. 예. 그래서 안전 부주의로 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어떤 해상 사고가 났을 때 안전조끼만 입더라도 뭐 거의 대부분 생명은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상식인데 뭐 체온이 그 저체온증 때문에 그렇지만 사상자가 사고에 비해서는 너무 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번에 그 사고가 그 2015년인가요? 저 어느 그 돌고래호 예. 비슷한 사이인데 돌고래호는 파도에 의해서 기상 악화에 대해서 뒤집어져 갖고 발견을 늦게 해서 그렇고 요번에는 이 충격에 의해서 충돌에 의해서 사고가 났는데 이것을 봤을 때는 충돌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 그 선원들이 그 낚시꾼들이라든가 그 무방비 상태로 가다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받쳤기 때문에 의식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배가 뒤집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은 괜찮은데 배가